지금부터는 첫 번째 강좌, 오늘의 한반도를 이해하는 세 축 중에 한 축으로서 국제관계 측면을 평화를 위협하는 복합 분쟁, 그 양상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가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세계 평화지수 GPI라고 하는 것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GPI는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안전과 보안, 두 번째가 지속적인 국내외 갈등, 세 번째가 군사화. 이 세 개 영역을 갖고서 23개 지표를 갖고 전 세계 주요 대륙 그리고 국가별로 평화 지수를 측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23개 지수가 국제 분쟁, 그리고 내전에서의 사망 인원, 그리고 군비 지출으로부터 해서 정치적인 테러, 그리고 폭력적 시위, 그리고 살인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나라와 대륙, 결국은 세계 전체의 한 해의 평화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GPI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GPI에 의해서 24, 5년, 작년부터 현재까지 그 평화 지수가 개선된 나라 5개 국가, 악화된 나라 5개 국가를 이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뽑아냈습니다. 이 평화 지수가 개선된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페루, 감비아입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절대적 기준에서 평화 지수가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 밑에 순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90위, 그리고 우간다는 113위, 감비아는 5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평화 지수가 악화된 나라가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콩고, 미얀마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난민과 정치적 불안정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 현재 평화 지수가 악화된 나라이고 세계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도 123위, 162위, 3위, 160위, 154위로 아주 평화 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이 평화 상황이 악화된 나라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계속 상황이 좋지 않는 걸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평가 기준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국제평화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전 발생 건수와 분쟁으로 인해서 그 사망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테러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입 지표에 있어서도 70% 악화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가 21년 2.1% 증가했는데요. 24년에는 15.4%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적으로는 폭력 범죄나 조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밑에 다큐멘터리 영화 침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는 8월 하순 그 무더위 때 피서하는 방법으로 교육방송 EBS에서 매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합니다. EBS TV에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서울 시내 몇 군데 영화관에서도 상영을 하는데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영화 그 침공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룬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전에 또 우크라이나 영화를 만드신 분인데 침공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국제평화경제연구소에서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상황은 어떠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도. 그 러시아는 또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러시아의 정규군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용병들, 와그너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누가 참전을 했습니까? 북한 인민군이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내전 발생 건수와 또 사망자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고요. 이 사망자 지표는 3,600%면 36배인가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에 군인들이 17만 명이 사망하였고요. 60만 명이 부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시위에 있어서 국내에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심각하다는 것은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밑에 다큐멘터리 영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눈. 역시 지난 8월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출품된 작품인데요. 여기 이제 작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군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잠입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듣고, 전쟁을 균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해서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러시아 군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러시아 군 전체 입장, 러시아 군인 개개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제목이 러시아의 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게 정말로 희귀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페이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그 피해, 사람이 죽고 다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위키피디아에서 며칠 전에 갖고 온 것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내에서 민간인들의 사망한 숫자가 지금 14,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부상자는 35,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사한 기관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이 조사한 주체는 제가 이 사진이 너무 크게 보여서 잘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최소값이고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보다 문제는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평화협정을 하네 안 하네 그러면서 서로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얻으려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민간인 시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세의 고삐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데이터는 점점 더 갱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2,000명 사망, 16,000명 포로. 이것도 2024년 12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지금 벌써 25년 몇 월입니까? 9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민간인도 서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390명, 크림반도 쪽에서는 620명이 각각 사망하고 800명 가까이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5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얼마나 사망했느냐? 10만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종되고 포로로 잡힌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2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군도 손실이 큽니다. 지금 사망자가 25만, 부상자가 80만 이렇게 추정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정규군이 있고 또 용병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군처럼 지원군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자 데이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다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이 19만, 거의 20만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와그너군 등 용병들이 한 15,000명 사망한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공화국,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러시아군이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러시아군이 2만 명 이상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북한군도 참전을 했는데 6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오늘날 대량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한쪽으로 강제로 추방당하고 한쪽으로 몰리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지금 방해받고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의약품, 식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땅, 물,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소위 제노사이드와 에코사이드가 지금 결합되어서 그 상황이 아주 최초로 인류 최악으로 상태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며칠 전 16일부터인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에 있는 하마스를 완전히 경멸시킨다는 명분하에 최종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으면서 이 남쪽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추방을 하고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팔레스타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가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피난을 떠나고 또 일부는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현지 팔레스타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지금 거기 가서도 머무를 데가 없고 거기나 여기나 안전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교통이나 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폭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시티 내에서 그냥 피해 있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도 인권이사회가 지명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서 대량 민간인 학살하고 있다, 전쟁 범죄를 벌이고 있다라고 며칠 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EU나 몇몇 국가들은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네타냐후 정권은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미국이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가자는 며칠 전 9월 11일 고향 YMCA에서 개최한 가자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그쪽에 우리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 여기 남북평화재단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올리브 트리를, 나무를 우리가 심도록 모금을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군인하고 또 이스라엘 군인의 지원을 받아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인들에 의해서 지금 뽑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9월 11일 있었던 그 줌 회의입니다만은 이 회의의 발표에 참여했던 그 팔레스타인 무하나드 선생이 말한 것에 따르면은 지난 6월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10,000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고 그 중에 3,600명이 재판이나 기소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국제평화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은 2025년 지난 3월 초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 국제사회의 지원을 차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남쪽으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아가 발생하고 실향민이 증가하고 강제 이주가 또 그것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서 배웠을 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 단위로 한다면은 과연 이 가자가 세계 지금 인구 밀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것도 전쟁, 일방적으로 군인이 민간인들을 향해서, 민간 시설을 향해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 취재하는 기자, 국제기구 요원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민간인 학살하고 있는 곳에서 이 가자인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고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니면은 무엇이 비극일까요? 그리고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격퇴를 명분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은 지역의 불안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군사비를 증강시키고 있고요.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영국 등 중동에 이해관계를 잇고 과거 역사적으로 관여를 했던 강대국들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이 중동 지역 전체의 불안정까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최근에 카타르죠. 그리고 예멘, 레바논, 이란 이런 데의 군사 공격도 지금 계속해 나가면서 지역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화 소개는 마지막입니다. 역시 지난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나왔던 No Other La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지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집을 부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집, 생활집, 그리고 그 땅, 농사 짓는 땅을 부시고 그리고 파헤치고 하는 그 과정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청년들, 민간인들의 그 저항, 그리고 어려움, 힘든 사정, 이런 것들을 다큐로 찍은 영화가 No Other Land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주간지 시사인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 지난 9월 1일까지라고 하는데 벌써 최근 상황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탱크,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상은 지금 포함이 안 된 데이터인데, 가자 지구 인구가 한 200만이 조금 넘는데 민간인 사망자가 6만 명이 있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여성이 9,700, 아동이 18,000, 노인이 4,400. 그러니까 이게 대량 학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마스 격퇴라고 하는 명분을 이스라엘이 대고 있지만은 그 하마스 전투 요원들을 핀포인트로 공격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공격 대상에 하마스가 인질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씩 또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 또 인질 가족들이 네타냐후 정권을 향해서 전쟁을 중단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내라, 데려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양실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 범죄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고의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에 의해서 또 민간인들을 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까지도 보고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비인도적인, 그리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민간인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평화와 전쟁이 어떤 양상을 띄었는지 1990년대 초, 그러니까 냉전이 해체된 시기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 나가면서 오늘날 세계의 분쟁 평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1989년부터 92년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난 횟수를 대륙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2년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약 15% 감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은 특히 군사비 지출을 신중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개도국가, 중동부 국가들도 군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비 지출의 이런 급격한 감소는 물론 구소련의 군사비 붕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타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은 경제 위기와
개선된 안보 환경에 반응해서 1년 만에 군사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군사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195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주요 무기 거래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고치로 올라간 데가 1980년대 초반, 이게 신냉전기라고 하죠. 상당히 군사비 지출이 높아졌는데 1990년대 초중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들으면은 군사비가 가장 크게 세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냉전 붕괴 이후에 소련이 남기고 간 유산들과 관련된 분쟁 유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코소보 사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그 민족들 간의 분쟁, 거기서 우리가 그 악명 높은 인종 청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군사 자산의 부실한 관리, 그 다음에 신생 국가 간의 경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 그리고 취약한 민주주의 전통과 정치 권력의 비효율성, 그리고 증가하는 민주주의와 다수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가속화되는 이주와 악화되는 난민 문제 등이 있었죠. 그리고 핵무기 문제와 다수의 분쟁 지역을 둘러싼 무력 충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에도요. 특히 핵무기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진 감이 있습니다. 1992년 구소련 지역, 그리고 이라크, 개발도상국, 여기는 인도, 파키스탄이 해당되죠. 그래서 군사적 대립이 종식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재래식 전쟁 측면에서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확산될 위험과 그 유인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단극 체제에서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한 미국의 핵 우위 전략도 작용했고요. 소위 불량 국가로 분류된 북한, 리비아, 그리고 이란 등에서의 핵개발 야망도 있었고, 말씀드린 인도, 파키스탄의 핵개발 경쟁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작성한 2024년도에 전 세계 국제분쟁 분포를 사망한 숫자 10,000명 이상이냐, 아니면 1,000명 이상이냐, 아니면 25명에서 999명 사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그림입니다. 2024년 전 세계 무력 분쟁 양상은 다수 지역에서 대규모 폭력이 발생하며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1년 이후 무력 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유럽에서 대규모 재래식 국가 간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22년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요. 그리고 또 중동에서 국경을 넘는 군사적 침략이 재개된 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멘, 이란, 레바논, 아랍 국가들과의 이제 분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력 분쟁 발생 지역 수는 2023년 51개국, 24년 4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정치입니다만은 사망자 수는 23년 18만 8천 명에서 24년에는 23만 9천 명으로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 국가 수는 냉전 해체 시기에는 한 30여 개의 국가였거든요. 앞에서 표에서 잠깐 보셨죠. 근데 여기 이제 50개 국가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전 해체 이후 지난 20여 년, 30여 년 동안 세계가 더 평화롭지 못하고 또 이제 폭력, 전쟁의 양상을 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독일 보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분쟁연구센터에서 세계 군사화 지수, 글로벌 밀리터리 인덱스, GMI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 개의 카테고리, 군사비 지출,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군인과 의사 수, 그리고 무기,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서 전 세계 각 국가별로 군사화 지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보시면은 2024년 군사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149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 GMI는 세계 군사화 추세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수의 국가만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국가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민간 부문 대비 군사비 지출, 병력 수, 무기 보유량이 증가한 국가가 52개 국가입니다. 반면에 81개 국가에서는 비무장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역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화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미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에 비해 군사력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MI,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발생한 국제 분쟁에 연루되어 있고 많은 자원을 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군사화 수준은 국내적인 안정성과 군사 투자 필요성의 감소, 국가가 영토 전체에 걸쳐 권위를 유지할 역량 부족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는 북한 지역은 지금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본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은 다루고 있지 않은데 자료가 부실하고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한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여기서 보면 좀 보이죠. 흰색인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본 국제평화연구소에서 GMI를 갖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화 지수를 평가를 하고 등수를 매겼는데요. 23년 기준입니다. 군사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 우크라이나, 2위 이스라엘, 레바논, 아르메니아, 카타르, 러시아,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오만,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알제리아. 이들 국가들이 대체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분쟁이 있어 왔던 나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군사화 지수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17위를 차지했고요. 23년에. 93년에는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위권 중후반대의 수준에서 군사화 지수가 높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시 세계평화경제연구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거기에서 평가한 군사화 추세인데요. 이 중에서 군사 수준이 낮은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겠죠. 이 5개 나라가 어디냐? 1위 아이슬란드, 2위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부탄,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탄 아시죠?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불교 국가. 여기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왕이 그렇게 덕치를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관광으로도 말이 매력적인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사화 지수가 가장 낮아서 평화로운 나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군사화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 GPI 세계 평화 지수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미국, 이스라엘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군사 지수가 높고 지금 가자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들과 항상
군사적 긴장이 높은 나라이죠. 그러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도 군사화 지수가 높은 나라이고, 미국이 군사화 지수가 높은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 계속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정치권에서도 혐오와 차별이 조장되고 있고, 폭력이 몇 년 전에는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이 그림은 역시 세계평화경제연구소 글로벌 평화지수를 측정하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군사와 관련 지수 3가지입니다. 평균 군사 인력의 비율, 그리고 군사비 지출, GDP 대비, 그리고 무기 수입 지표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5년 사이인데요.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113개국인데요. 개선된 군 복무 인력률과 그리고 UN 평화기금 지표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군사화 영역의 6가지 지표 중 3가지 지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 3가지는 무기 수입, 그 다음에 GDP 대비 군사비 지출, 그리고 무기 수출입니다. 그리고 군사비 분야의 이런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적 긴장과 불안정,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각국이 군사 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서 이 군사화 지수가 계속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로 GDP의 최소 2%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투자의 최소 20%를 신규 장비에 투자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 증가는 미국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인 46년부터 23년까지 분쟁으로, 국제 분쟁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에 상당히 높죠. 한국전쟁. 그리고 70년대 초중반 베트남 전쟁. 그리고 1990년대 여기에는 뭘까요? 코소보 사태, 그리고 르완다 분쟁이 있었죠. 또 2000년대는 또 반테러 전쟁이 있었고요. 2010년 후반부터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또 콜롬비아 등 장기 분쟁이 계속 전개되었고, 2020년대 지나서 최근에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분쟁 또는 민간인 학살 때문입니다. 또 이 그림은 역시 국제평화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장기 분쟁 추세입니다. 2008년부터 25년, 그러니까 새천년 들어와서 후반부터 올해까지 나타나고 있는 분쟁 상황인데요. 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 그리고 국제 분쟁, 국가 간 분쟁의 수, 그 다음에 내전, 국내에서의 물리적 충돌의 강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새천년, 뉴 밀레니엄이 우리가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가 되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출발했는데, 보시는 그래프가 말해주듯이 오늘날 세계는 이렇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 내에 있어서 불신과 혐오와 배제,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정치적인 억압, 그리고 물리적 충돌로서 분쟁, 전쟁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제 평화 안보 추세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세계 평화 지수는 세계 평화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분쟁에 선행하는 여러 지표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평화 수준은 그 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여건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입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전 세계 평화 지수는 매년 악화되어 왔고, 지난 10년 동안 100개국에서 평화 지수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59개의 국가에서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고, 24년에는, 작년에는 분쟁으로 사망한 숫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1000명이 넘는 국가가 17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건 9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사망한, 내전으로 사망한 국가도 18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들이 분쟁 또는 잠재적 분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수준은 거의 3배가 늘어났고, 여기 3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는 몇 개 국가입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선진국 몇 개 국가,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을 포함하면은 지금은 뭐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 일본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국제 질서는 단극 체제도 아니고, 냉전 시대와 같이 양극 체제도 아니고 다극 체제겠죠. 미국, 중국, 그리고 EU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안정된 다극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하게도 보면 이게 느슨한,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다극 체제가 가장 국제 질서에 있어서는 위험하고, 또 그만큼 분쟁을 관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제 질서가 그런 현상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쟁은 점점 더 국제화되고요. 24년에는 국경 너머에서 갈등에 연루된 국가가 78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관계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잠재적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폭력,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에 영향도 있는데요. 24년 작년에는 그 폭력이, 또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20조 달러였고요. 이거는 세계 GDP의 11.6%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한국이 지금 GDP의 군사비가 3%가 되나요? 일본은 3% 안 되죠. 유럽도 3%가 안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압박으로 해서 지금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 목표치가 3%예요. 지금 3% 안 돼, 2%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분쟁으로 세계 GDP의 11% 이상이 이 분쟁과 관련된 그 액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군사비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2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전쟁 중단, 대화, 협상이 나의 자존심, 우리 국가, 우리 민족에 불리한 게 아니라 생존의 기초이고 향후 번영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평화가 곧 밥이다. 평화가 생존이다. 평화 경제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세계 군사비 지출입니다. 24년 작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에 힘입어 이상합니다.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2조 7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작년 총 군사비 지출이 9.4%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군비 지출 추정액은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가 기록한 역사 이래 최고치를
보여주었고요. 그 결과 세계 군사 부담률, 곧 세계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게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24년 주요 또는 고강도 무력 분쟁이 발생한 국가들의 평균 군사비 부담률은 4.4%인데 이것은 분쟁이 없는 국가들이 1.9%의 2배 이상입니다. 2015년부터 24년까지 세계 군비 지출은 37% 증가했고요. 5개 대륙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한반도가 속해 있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의 군비 지출은 35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7% 증가한 3,140억 달러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죠. 24년 중국과의 긴장은 영내 국가들의 군사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군사비는 21% 증가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중동에서의 군비 지출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으로 작년에 15% 증가했고, 이 지역 최대 지출국 3개 국가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터키인데 특히 이스라엘은 24년에 군비 지출 증가세가 65%였습니다. 엄청납니다. 터키 12%, 사우디아라비아 1.5%와 확연하게 차이가 큽니다. 이 그림은 정말로 흥미롭지만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2년, 그러니까 냉전 해체기부터 작년까지 전 세계 군비 지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992년만 놓고 볼까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거의 7, 8%? 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을 다 합쳐도 미국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4년, 작년을 놓고 보시죠. 전 세계 군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한 5%? 3분의 1, 50% 가까이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게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요? 국가가 어디냐? 이게 이제 서방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겠죠. 나토는 사실 미국도 회원국으로 들어있습니다만 미국을 제외한 미국과 우방 관계를, 군사적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친미 성향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의 군사비가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이 서방 국가들의 이제 군사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군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과 러시아죠. 92년에 보시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였고요. 이때는 중국도 세계 무역기구,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편입하려고 하면서 개혁 개방에 집중하고 있었던 때죠. 근데 지금 24년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도 냉전 해체 시기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량에 있어서,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지금 냉전 해체기와 오늘날 세계 군비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1.78배 되어 보이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중국, 러시아의 약진과 미국의 동맹 서방 국가들의 군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무기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모인데요. 세계 10대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2년 상위 100대 군수기업 매출액보다 2.8% 증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23년 기준입니다. 이러한 대비 증가세는 세계적인 안보 우려 고조, 지속적인 분쟁, 그리고 군사 예산 증가에 따른
군사 장비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위 100대 기업 중 73개사가 23년에 무기 매출을 증가시켰고요. 그 중에 39개사는 두 자릿수 연간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무기 수입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도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고서 이 방산 기업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은 앞서 한번 보았는데요. 무기 이전의 국제 이전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20년에서 24년, 5년간은 15년과 19년 대비 0.6% 감소했습니다만은 2010년에서 14년 대비해서 보면 3.9%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대부터 서서히 군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비 경쟁, 그리고 푸틴의 새로운 강대국으로의 부상 야욕,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등지에서의 지정학적인 긴장 요소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 분쟁과 국가 간의 긴장 고조는 다수 국가의 무기 획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서 24년 사이 주요 무기 최대 수입국 대부분은 해당 기간의 군사작전을 위해서 무기 수입을 높여왔습니다. 다수의 무기 공급국은 적어도 일부 분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관련 긴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기 공급국이 공식 무기 수출 정책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무기 이전에도 공급을 기꺼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0년에서 24년 사이 주요 무기 수급처로 확인된 비국가 무장단체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여기서 이제 뭐 하마스, 무자헤딘, 그리고 리비아, 예멘의 후티, 뭐 이런 무장 정치 집단도 포함됩니다. 한번 그림을 좀 자세히 볼까요?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있어서 10대 공급국, 1위 미국, 2위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고 한국이 당당히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10위, 11위, 8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한국이 방위산업으로서 무기 수출이 세계 5위권 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러게 일성을 드러냈는데 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10대 국가 1위 우크라이나, 2위 인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일본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이집트, 미국, 쿠웨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수입에서 대륙별 비중을 보면은 제일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른쪽 그림입니다만은 예, 아시아 오세아니아입니다. 이건 태평양 국가하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합니다만은 압도적으로는 없습니다. 2위인 유럽이 27%, 28%, 중동이 27%입니다. 아프리카 4.5%, 미주 6.2%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여기 뭐 한국,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그 외 동남아 국가들이 있죠. 호주도 군비가 증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반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계 핵무기 현황입니다. 25년 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9개 국가가 총 12,241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9,600여 기가 잠재적으로 작전 가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3,900발의 탄두는 작전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되어 고도의 작전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2,100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퇴역 핵탄두 해체와 러시아의 핵탄두 해체로 인해서 세계 핵탄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해체되는 핵탄두 수는 그 대신에 그 해체하는 그 속도가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따라잡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퇴역하는 핵탄두 숫자보다도 새로 만들어지는 핵탄두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핵무기 보유 현황과 관련해서는 또 투명성이 높지 않은 점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한 50여 개의 핵탄두를 비축해 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도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마 미사일 능력은 세계 한 3위, 5위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협적이죠. 사거리만이 아니라 그 파괴력이나 이 정확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의 희망과 달리 전 세계는 군비 경쟁, 군비 지출, 그리고 급기야는 군사적 충돌, 국제 분쟁, 전쟁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전쟁을 막고 중단시키고 다시 평화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비 통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 이런 것은 아직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2024년 말까지 핵군축은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요원해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 대화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인적 교류나 부분적인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만 문제나 또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썩 좋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포리아 핵발전소, 러시아 쪽에 있는 핵발전소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공격 위협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재난의 위협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금지 조약이 아직까지도 비준이 안 되고 있고 핵군비 경쟁, 특히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개발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이제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핵군비 경쟁을 지금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국제 시스템이 지금 무기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재래식 무기 통제와 또 비인도적 무기 분야입니다. 비인도적 무기 규제를 위한 다자간 조약은 81년에 체결된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 CCW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지뢰와 집속탄에 관한 별도의 조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이 비인도적이라 간주하는 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 사용하기로 선택한 국가들은 이 CCW,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무기나 가벼운 경무기는 인도적인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빈약해 보입니다. 특히 집속탄은 대인지뢰와 함께 이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또 다른 분쟁에서도 좀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불규칙한 지역에 이 소탄, 흩어지는 탄을 살포해서 그 중에 일부는 또 폭발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민간인한테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24년에는 새로운 국가가 CCM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112개 당사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탈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경우입니다.
무기 전체 범주를 금지하는 5대 핵심 국제조약, CCM과 지뢰금지협약, 생물무기 금지협약, 화학무기 금지협약, 그리고 핵무기 금지조약. 이 모든 데에서 기존에 탈퇴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가 탈퇴를 한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세계 무기 통제 관련 국제 조약인데요. 여기 가입하는 국가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2023년에는 그 줄어드는 경우가 좀 눈에 띄죠.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국가, 그리고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리투아니아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한 번 더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약하지만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놓고 지켜가고 있던, 재래식 무기, 비인도적 무기를 통제, 규제하는, 국제 규범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스러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은 미사일과 무장한 무인 항공기의 확산 문제입니다. 24년 현대 안보 및 국제 전략에서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 UAV라고 하는데, 이 무인 항공기가 차지하는 역할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연계된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쟁 및 기타 지역에서 신호 그리고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서 미사일이 명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재고를 보충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국가들이 미사일 그리고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 무장 무인 항공기의 군사적 가치와 유용성에 더욱더 이제 주목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미사일 무기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에서 이 미사일과 무인 무장 항공기가 드론이죠. 요즘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 이제 접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 거래 및 군사적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 결국은 잠재적이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 국가들 사이에 신뢰 구축 메커니즘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동시에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창출할 수 있고 기존의 위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사 인공지능은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자율무기 체계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2023년 이후 논의에는 표적 지정, 작전 계획 수립, 정보 분석 등을 모두 AI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군대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에서는 AI 기반 군사 정보, 무기 개발에 지금 거의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도 AI를 활용한 군사 공격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24년 작년에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 정부 간 전문가 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때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가 자율무기 체계의 특성, 국제인도법의 적용,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준수 등을 논의했는데 아직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AI 기반 군사 무기 정보 시스템 개발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제적인 무기 개발, 분쟁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는 어떤지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군비 경쟁이 높은 지역입니다. 25년 세계 평화 지수 GPI에서 그 지표가 소폭 악화되었고요. 그러나 2017년 이후 유지해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평화로운 지역이라는 위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평화로운 것이죠. 군사적 충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소위 소극적 평화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평화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평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이런 순으로 가고 있고 한국이 9위 있고요. 이 GPI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19개 국가 중에서 18위입니다. 19위는 어디일까요? 미얀마입니다. 예, 미얀마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북한은 뭐 내전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없습니다만 워낙 우리가 지금 정전체제이지 않습니까? 군사적 긴장이 상시적으로 높은 곳이고 북한 사회도 군사적인 군사화 분위기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북한은 GPI에서 보면 평화지수가 미얀마보다 약간 높다고 보지만 여전히 가장 최하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화된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3위를 아까 보셨죠.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그다음 중화력 무기, 그리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그리고 전체 인구 10만 명당 군인 비율 이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 컬러풀한 색깔은 이 경제 협력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고요. 이 참여하는 국가들은 가장 많습니다. 칠레까지 21개 국가입니다만은 경제협력체, 협력회의 기구입니다. 결정의 구속력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가 RCEP이라고 해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지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다른 역외 국가들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지역 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CP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이 카나다, 호주까지도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규모로는 또 상당히 큰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쿼드라고 해서 QUAD. 이것은 경제 협력체라기보다는 안보 협력체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바이든 정부 때 미국 그때 미국 행정부가 적극 추진했었죠. 여기는 4개 국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입니다. 인도는 앞서 그 미일, 호주에 비해서 참여하는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참여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도록 미국이 권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제 다자적인 협력틀이 많이 깨어지고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안보 지역 협력체의 그 영향력이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와 얼마나 경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항일 전성 기념식에 친중 국가들을 많이 참여시켰죠. 거기에 한국은 국회의장이 이제 참여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우리의 이목을 끈 게 있었죠. 바로 김정은이 참여했습니다. 거기도 푸틴도 참여했는데 전체 의전이나 사열에 있어서 김정은이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중일, 북중러, 냉전 시대와 같은 이런 식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역시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가져올 그 나라의 국가 이익 또는 그 정권의 정치적인 입지해주는 이 잠재적인 그 파괴력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중동과 같은 사태가 단기간에 한반도나 동아시아에 일어날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한미일 군사 협력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쿼드 그리고 나토 회원국가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현상도 있어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이 북중로의 협력을 우리가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 국가들과 설린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북한과는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 평화 안보 정세를 살펴봤을 때 제가 처음에 평화주의를 제창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주의나 이상주의 그리고 소화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런데 현실은 평화보다는 지금 분쟁과 경쟁과 그리고 적대적인 상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냉정한 인식입니다. 국제 평화 안보 상황이 상당히 그 총체적이고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 반평화적인 양상이 지구적인 수준, 특정 국가 간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협하는 양상이 인명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생태계, 지구촌, 땅, 물, 공기 이를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가 동반 악순환이 되면서 과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의 공기, 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지속 가능성, 회복력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지적할 바는 평화를 악화시키는 주체와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정치, 집단, 정권, 그리고 군산 복합체와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그 전쟁, 분쟁 지역의 대중들, 시민들, 그리고 사람 외의 무생명들, 이런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평화 안보 문제를 생각할 때, 생명 중심에, 이게 이제 인간 안보라고, 우리는 기존에 이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육받고 주입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 안보를 뭐 생명 안보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런 데를 보면은 이 전쟁 과정에서 고양이들이 그 다음에 반려견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그 분쟁 중에서도 그들을 찾아내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걸 다루는 다큐멘터리들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 평화의식은 높아가는데 이 정치적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큰 격차를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없지만은 그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 또는 생명안보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나 분쟁의 폭력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세력들한테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위선이나 국제기구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안보 평화에 대한 인식을 아주 철저하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명분으로 해서 평화를 목표로 한다는데 비평화적인 폭력적인 수단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평화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큰 구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많은 내용은 줄이고 큰 제목만 이 전쟁은 소극적 평화의 반대입니다. 소극적 평화가 위험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영내 공동체 평화의식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는 좋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무기력하고 도피하거나 또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이런 오도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진정한 평화는 바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냉전 시기에 서독의 통일 특사, 평화 특사였던 에곤 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서독의 관계 개선, 그리고 당시 냉전이지 않습니까? 소련 공산진영과 서방 자유진영 사이에 긴장과 대립을 풀어나가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오늘날 암울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꿈꾸는 우리들한테 주는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분쟁 평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라 할까요? 교훈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고 대안을 상상하자. 우리가 국가안보, 현실주의, 군사안보, 지정학, 세력균형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주류 담론, 정책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 경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것이 군사 무기 개발로 가고 그 기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내가 버튼을 눌러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이 살인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당화하고 은폐해 온 기성 반평화적인 적어도 비평화적인 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지향적인 가치, 개념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구 시민이다. 다 같이 공존, 공영하는 지구의 이웃들이다. 라고 하는 지구인 정체성.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글로벌 세계 민주의식, 평화의식, 이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안보 문제하고 인권 문제하고 생태 문제하고 젠더 문제하고 민주주의 문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별개로 생각해 왔던 이런 생각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생각하는 이런 통전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평화가 물리적 충돌이는 없지만 뭔가 긴장은 있고 뭔가 위기가 있고 그와 같은 비평화적인 평화를 넘어서는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 양질의 평화 이런 이 폭넓은 두터운 평화의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 이 관심사들을 연결지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생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날도 세상이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우리가 사고와 의식의 변화와 함께
결국은 처음에 전략적 평화 구축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실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이상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획, 능력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치권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는 안보 평화 관련 정책 그리고 예산 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 권리를 행사하고 그 속에서 이 국민들, 시민의 입장에서 또 평화로운 방향으로 안보 정책이 결정, 집행될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주의적인 문화, 반평화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런 사례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나와 관심 있는 어떤 이슈들을 갖고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거기에서 공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어떤 이익을 누리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감, 공존, 공영, 이 30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평화의 어떤 세 가지의 주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내 한국 최고야가 아니라 영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함께 영내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 감수성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두 번째는 오늘의 한반도, 내일의 한반도를 볼 때 세 축, 오늘 1강에 국제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북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1강을 마치고 다음 2강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